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즐겁게 생활하셨나요? 오늘은 교과서 81쪽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작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핵심 정리 봐주세요. 갈래로는 중편소설, 원고지 분량상 단편소설은 원고지 50장에서 100장 정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편소설은 원고지 한 500매 이내, 그리고 이제 장편소설은 1000매 이상은 장편소설에 해당합니다. 중편소설입니다. 단편소설보다는 조금 긴 소설이죠. 어떤 구보씨의 인간의 심리, 감정, 이런 것을 표현을 했습니다. 의식의 흐름으로서. 그래서 심리소설이라고 합니다. 세태소설. 이 세태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세상의 상태나 형편을 세타라고 그러죠. 그런데 세태소설은 어떤 특정한 시기의 풍속이나 세태의 한 단면을 묘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소설 양식입니다. 갈래는 원고지 분량상 중편소설에 해당하고 심리소설, 세태소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은 관찰적. 여러분들 옛날에 나팔꽃을 심고 자세히 살펴본 적 있나요? 하루하루 이렇게 살펴보면서 관찰하면서 꽃이 어떻게 커가는가 성장하는가 본 적이 있죠. 관찰해 본 적이 있죠.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심리적, 사색적. 사색을 하지 않고 책을 읽으면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러죠. 골똘히 자세히 생각하는 것을 사색이라고 하죠.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이 소설에 시점을 쓰시오. 전지적 작가 시점, 1인칭 주인공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 이렇게 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주인공의 생각이라든지 앞으로 나올 행동 이런 것을 전지적 입장으로 쓰는 것입니다. 고대 소설 대부분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 해당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시대적으로 보면 1930년대 어느 하루 일제 강점기에 해당하죠. 공간적은 서울 거리가 해당이 됩니다. 주제는 1930년대를 사는 무기력한 소설가의 내면의식과 그의 눈에 비친 경성의 일상.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지금 서울을 경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서울로 바뀌었죠. 지명이 서울로 바뀐 겁니다. 이 소설의 특징은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함.
의식의 흐름이라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서술해 나가는 것이죠. 이 뒤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타주 기법을 사용한 몽타주, 보통 이제 이게 프랑스 말인데 조립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 아마 몽타주란 말, 범죄자들을 목격하고 그 사람의 이제 눈은 어떻게 생겼나, 코는 어떻게 생겼나, 얼굴형은 어떻게 생겼나 해가지고 이렇게 조립하는 것을 몽타주라고 그러죠. 몽타주. 그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인간의 심리나 감정을 나타나는 방법이 몽타주 기법의 활용이라고 그럽니다. 1930년대 서울의 모습과 세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상태나 형편을 세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태를 풍자했다, 세태풍자, 이런 시조도 있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자, 이 작품에 사용된 모더니즘 기법,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사용했다고 그랬죠. 이 소설의 특징에. 자,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소설에서 나타나는 사건 중심의 인과적이고 원인과 결과적이고 통일된 서술과 달리 등장인물의 의식, 즉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것. 대부분 소설에서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순서대로 어떤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그것과는 달리 등장인물의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식의 흐름이라고 그럽니다. 외부적인 사건을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대신에 등장인물의 사고, 기억, 연상 등과 같은 내부적인 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간다. 등장인물이 보고 들은 것보다 그것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서술의 중심 내용을 이룬다. 의식의 흐름. 초서에 캔터베리 이야기라는 그 소설책이 처음으로 아마 의식의 흐름의 기법을 사용한 소설입니다. 그 소설을 읽어봤는데 고등학교 때 보았는데 지금 내용을 기억은 잘 나지 않습니다. 초서의 캔터베리 이야기. 몽타주 기법. 이 소설의 특징도 몽타주 기법을 썼죠. 한 시점에서 여러 곳의 상황을 동시에 겹쳐 기술했다. 과거에 대한 연상에 따라 내면 의식이 단편적으로 두서없이 떠오르게 됨.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사귀고 있는데 그 여자를 또 다른 남자가 좋아해. 그런데 그 사람이 마치 두꺼비 같이 생겼어. 그러면서 연상, 그 사람을 보면 마치 두꺼비가 연상이 되면서 그나마 조금 위안을 삼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설명한 것을 이해가 됐는지 잘 모르겠네.
단편적으로 투서없이 떠오르게 된다. 연상. 소설 속 내용을 이미지화하여 선명한 인상을 떠올리게도 한다. 이미지, 어떤 형상. 자, 예를 들면 나를 보면 나의 이미지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떠오르는가? 나에게 혼난 사람이 있다면 아유 인상 더럽네 이렇게 떠오르게 될 거고, 또 내가 나한테 칭찬을 들은 학생이 있다면 뭐 생긴 거에 관계없이 좋은 이미지로 떠올릴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미지라고 쓰는 겁니다. 어떤 떠오르는 형상, 형태. 고현학적인 창작기법. 현대인의 일상생활, 이 현학적이라는 말은 자기의 지식을 자랑한다,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가들은 현학가라고 이런 말을 쓰죠. 현학. 자기 지식을 자랑한다. 자랑하는 것은 못났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래. 현대인의 일상생활을 세세한 풍속을 조사, 기록하여 탐구하고 창작하는 기법을 활용하여 시정의 풍속을 파노라마식으로 묘사하는 세태소설의 입지를 다진다. 작가의 창작 방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학적 창작 기법. 이 작품에 사용된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현대적인 그런 의미가 있죠. 영어로. 자, 의식의 흐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 정리도 끝났고 곧바로 본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줄거리. 26살의 소설가 구보는 동경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일정한 직업도 없고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다. 구보는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한 채 무작정 집을 나서 길을 걷는다. 구보는 참 새로운 기법이네.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자,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처음부터 밑에다 써주세요. 무의미함을 벗어나기 위한 행동.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것에 무의미함을 새삼스레 깨달은 까닭이다. 자,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것. 바로 무료하게 보내는 일상이죠. 그는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그분은 종로 내거리에, 자, 밑줄 그세요.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정처 없이 길을 나선 구보의 현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때문에 지나지 않는다. 오른발이 밑줄 그세요. 지나지 않는다. 우연히 발걸음이 종로 내거리로 향하게 된 것임이라고 써줘. 우연히 발걸음이 종로 내거리로 향하게 된 것임.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그분은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자, 그분은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왜냐하면 시력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